이곳은 전 세계 석학들이 모인 런던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 무대 위에는 다른 학자들에 비해 비교적 젊은 여성학자가 서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글에 대한 열정과 집념이 깃들어 있습니다. 영국의 언어학자가 왜 한글에 그토록 매료되었을까요?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녀의 발표는 무엇이길래 모든 청중의 가슴에 진한 울림을 주었을까요? 영국 여성학자를 통해 밝혀지는 500년 전 세종대왕의 창조물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 PD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언어학자 클라라 맥도웰입니다. 조금 자랑스럽지만 저는 5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고 그 덕분에 다국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다국어 능력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제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문자입니다. 언어가 단순한 소리나 단어를 넘어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는지에 늘 매료되곤 했거든요. 저는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연구하면서 그 문자가 어떻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소통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그런 저에게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선정하라는 과제였으니까요.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당연히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문자가 더 많은 정보를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 혹은 사람의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교해 본다면 언어학 연구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 연구에 뛰어든 이유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완벽한 문자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거든요. 언어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인데 정말 모든 사람을 효과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문자가 있을까? 전통적인 문자들, 로마자나 키릴 문자, 아랍 문자를 보면서도 늘 아쉬움이 남았어요. 역사적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문자들이지만 정말 효율적인가에 대해선 확신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연구가 시작되고 저는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로마자와 키릴 문자부터 분석했습니다. 로마자는 영어를 포함해 여러 언어에서 사용되며 문명 발전에 기여했지만 철자와 발음이 불일치하거나 복잡한 발음을 표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죠. 키릴 문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자와 아랍 문자 역시 고유의 가치는 있지만 직관성이나 학습의 난이도 면에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분석하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모든 언어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문자 체계가 존재할까? 그때 한국계 영국인 친구이자 동료인 케빈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클라라, 왜 한글에 대해선 연구해보지 않는 거야? 저는 처음엔 웃어넘겼어요. 한글?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 아냐? 설마 네 아버지의 나라라고 추천하는 건 아니지? 그러나 케빈은 진지하게 덧붙였죠. 한글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건 알고 있지? 한 번쯤 연구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글 연구를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자음과 모음의 구조를 살펴볼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음의 모양이 단순한 기호가 아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라는 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이 문맹률이 높은 백성들을 위해 이 문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을 읽었을 때 저는 그야말로 전율을 느꼈어요. 문자라는 것이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해해야 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운다는 한글 창제 당시의 기록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가 5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누구도 이 정도로 체계적인 음운표기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글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저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만 뜨면 자음과 모음의 배열을 분석하고 한국어 문법 서적을 뒤적이며 제 연구는 점점 깊어졌죠.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한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한글 분석이 이제는 저의 지적 호기심을 넘어 일종의 집착처럼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의 철학,
그리고 이 문자 안에 담긴 과학적 원리들에 매료되면서 저는 점점 더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것 같던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사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원리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입천장에 닿을 때의 발음을 나타내고 쌍기역과 키읔은 발음의 강도와 위치까지 반영하여 형태가 변합니다. 모음도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발음 위치와 입모양까지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세종대왕이 이 글자를 만들 때 철저한 원칙과 철학을 기반으로 설계했다는 사실에 점점 감탄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어느 정도 깊어졌을 때 저는 제 연구 결과를 친구이자 동료인 케빈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케빈이 아니었다면 저는 한글을 연구할 생각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날 우리는 런던에 새로 생긴 한국식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런던과 맨체스터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식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제 연구 자료들을 케빈에게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빈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 언어학에 대해선 그다지 깊이 있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제 설명을 듣고는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와, 대단한데? 자음들이 단순히 모양만 예쁜 게 아니라 발음기관을 그대로 형상화한 거였구나. 한글이 정말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일 줄은 몰랐어. 이거라면 정말 네가 찾고 있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 후보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갑자기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글이 제가 찾고 있던 전 세계 모든 문자를 능가할 정도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일까? 그동안 세계 여러 문자를 연구하며 늘 부족함을 느꼈던 제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제가 만약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면 한글이 과연 그 명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다른 연구자들이 제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마음먹은 저는 한글의 창제 철학과 한국의 역사, 당시 사회적 배경까지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진 이 문서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와 원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복잡한 한자를 배우지 못해 지식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 도구이자 사회 개혁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문자 그 이상의 소통의 혁신이었죠. 한글을 연구하면 할수록 저는 이 문자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연구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전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제 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마침내 예상치 못한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중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왕리 박사였습니다. 왕리 박사는 저의 연구 주제에 대해 들은 후 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꽤나 도발적이었어요. 한글? 한국같이 소국에서나 사용되던 문자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나? 과거 오랜 세월 우리 중국을 늘 대국으로 섬기던 한국에 뭐 제대로 된 게 있다고. 우리 중국의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으며 그 자체로 완벽하다네. 한자는 단순한 발음 기호가 아니라 의미를 담은 상형 문자로서 동아시아 문명의 정수를 담고 있지. 한국 같은 소국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글이 어찌 한자의 깊이와 광범위한 영향력에 비할 수 있겠나. 또한 한자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와 사상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네. 이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한자야말로 진정한 동아시아의 문자체계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어디 한글 따위를 들고 와서 연구를 한다고 그래? 저는 왕리의 오만방자함에 분노를 느꼈지만 금세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제 연구가 도전에 부딪히는 건 늘 있어 왔던 일이니까요. 이번엔 좀 달랐어요. 한글이 가진 가치를 제대로 증명해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저 오만방자한 왕리의 콧대를 제대로 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리의 도전에 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왕리 박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 후 열리는 발표회에서 직접 논의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만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문자 체계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왕리 박사의 대결은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발표회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모으고 더 철저하게 분석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매달렸고 제 머릿속은 온통 한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리 박사와의 대결이 정해진 이후 제 연구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이론과 자료들이 빙글빙글 돌았고 심지어 꿈에서도 발표 자료를 점검할 정도였죠. 이번 발표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문체계의 설명을 넘어 이 문자가 다른 언어들에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왕리 박사는 한자를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문자라고 주장하며 제 연구를 이상주의적 공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 역시 그의 발언에 화가 났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세종대왕의 창제 철학과 혁신 정신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발표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언어와의 비교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발표 슬라이드를 정리하고 있던 중 케빈이 커피 2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클라라,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며칠째 밤샘하잖아. 저는 웃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케빈. 이번 발표는 한글을 제대로 알릴 절호의 기회야. 대충 할 순 없지. 케빈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클라라, 너는 지금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만을 증명하려는 것 같아. 하지만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그 이상이잖아. 세종대왕이 왜 이 문자를 만들었는지 생각해봐.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소통의 도구라고 하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케빈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왕리 박사의 콧대를 꺾기 위해 제가 한글을 너무 학문적으로만 분석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세종대왕의 창제 철학, 즉 백성을 사랑하고 더 나은 소통을 꿈꾸었던 지도자의 마음이 녹아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자 했던 혁신의 상징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자 저는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케빈은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왕리 박사가 자랑하는 한자는 정교하지만 배우기 어렵고 소통의 장벽이 될 수 있잖아. 반대로 한글은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건 어때? 케빈의 말에 마치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왕리 박사와의 대결에서 이기는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 제 관점이 너무 좁아져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발표의 방향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의문체계의 우수성을 넘어서 한글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강조해야 했습니다. 저는 발표의 구성을 새롭게 정리하며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발표회 날이 밝았습니다. 런던의 대규모 학술 컨퍼런스 홀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리 박사는 제게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도발하듯 물었죠. 준비는 잘 되었겠지. 클라라 맥도웰 박사? 저는 미소로 응수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글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왕리 박사는 한자가 얼마나 정교하고 다양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지 강조하며 그 복잡성이야말로 한자의 강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글에 대해 효율적일지 몰라도 미묘한 언어적 차이를 담기엔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제 발표 차례가 되었고 저는 단상에 올라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글이 단순한 기호의 집합이 아닌 소통의 도구이자 혁신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자음의 형태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발음의 위치와 높낮이를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한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저는 한글 창제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훈민정음의 철학적 의미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문자 체계가 지식의 독점과 소통의 장벽을 만들었던 과거,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통해 사람들 간의 소통을 혁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철학이 한글을 단순한 기호가 아닌 진정한 사회적 도구로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을 크게 뜨고 저의 설명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어서 한글이 한국어를 넘어 다른 언어들을 표현하는 데에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한국어의 표기 방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 그리고 발음의 미세한 차이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직관적인 체계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제가 주장하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로서의 한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은 잠시 침묵한 채 저를 바라봤고 왕리 박사조차 예상치 못한 설명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학문적 논리를 넘어 사람을 위한 문자로서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선 특별한 문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컨퍼런스 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청중들은 저마다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며 제 발표를 곱씹는 듯했고 왕리 박사도 저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죠. 흥미로운 발표였소. 클라라 맥도웰 박사.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여유로웠지만 그 속에는 제가 예상치 못한 강한 기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허공에 글자 몇 개를 그리듯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당신이 한글의 진정한 약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소만. 왕리 박사는 무대 앞으로 나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이 분명 발음기관을 모방한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는 점은 인정하오. 또한 그 구조가 효율적이라는 점도 틀림없지.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빠졌소. 바로 의미 전달의 정교함이요. 그는 곧바로 자신의 자료를 띄웠습니다. 왕리 박사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한자의 의미 전달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자 사랑해의 예시를 보여주며 단순히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속에 마음과 행동이 결합된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설명했죠. 그러면서 한글이 아무리 발음을 잘 표현하더라도 이런 정교한 의미 전달 능력에서는 한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왕리 박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 같았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죠. 왕리 박사의 공격은 예상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한글의 효율성과 과학적 구조를 인정하면서도 그 깊이와 의미 전달의 정교함에서는 한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순간적으로 저는 약간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과연 한자처럼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없는가? 제 안에서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 연구는 발음 체계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왕리 박사의 주장처럼 의미 전달의 정교함 측면에서 한글을 어떻게 변호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잠시 뒤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왕리 박사님, 박사님의 지적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한자는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데 탁월한 문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화면을 돌려 한글의 여러 표현 방식이 담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복잡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설계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께서 이 문자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누구나 쉽게 배웠을 수 있는 글자를 창제하는 것이었죠. 한글의 강점은 바로 단순함과 유연성에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새로운 음절을 만들 수 있고 그 덕분에 외래어를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개념을 표현할 때에도 매우 적응력이 뛰어나죠.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도 보였지만 몇몇은 흥미롭게 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왕리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롭게 보였지만 그 미소 속에 약간의 긴장이 스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한자는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거나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죠. 반면 한글은 다양한 언어를 쉽게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반박으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발음 기호가 아닌 변형 가능성과 범용성을 가진 문자 체계임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어떤 언어의 단어라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발음의 정확한 전달뿐 아니라 글자 형태가 다른 언어의 특성에 맞추어 쉽게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한글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글의 시각적 직관성을 강조하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한글은 시각적, 구조적, 그리고 상징적 의미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문자 체계입니다.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글의 진정한 우수성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홀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청중들의 반응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왕리 박사의 반응이었죠.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진 것 같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소. 한글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아직도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지 생각해 본 적 있소?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데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과거 수세기 동안 한국은 주변국의 침략과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적,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었죠. 이에 따라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연구에 따르면 다른 언어들의 수강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어 강좌의 수강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수강 신청이 열리자마자 금세 정원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단순히 언어에 대한 관심을 넘어 한글이라는 문자가 가진 독창성과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때 로마자를 사용했지만 일부 발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2009년부터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표기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한글을 공식 교육 과정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럽과 남미의 일부 국가에서는 한글을 문해율 개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태국, 호주, 프랑스 등지에서도 한국어와 한글이 정규 교육 과목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왕리 박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만방자했던 것 같소. 내가 너무 한글을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군. 한글이 이렇게 정교하고 효율적인 문자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중국의 한자가 한글과 비교해 뒤처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학자로서 당신의 연구 결과를 존중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왕리 박사의 말에는 진심 어린 경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왕리 박사님. 저 역시 한자의 역사와 깊은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자 체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왕리 박사와의 토론이 끝난 후 컨퍼런스 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긴장이 풀렸고 왕리 박사가 한글의 가치를 인정한 것만으로도 이미 큰 성과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발표 후 다른 학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제 주변으로 모여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하나하나 답변하며 제 연구의 핵심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대화는 일본에서 온 언어학자 다카하시 박사와의 대화였습니다. 다카하시 박사는 발표 내내 메모를 하며 경청하고 있던 인물이었는데 발표가 끝나고 제게 다가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님, 오늘 발표하신 내용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소통의 도구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신 부분이 감명 깊었습니다. 같은 분야의 연구자로서 박사님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고 그 열정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진지한 태도에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카하시 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앞으로 한글 연구를 어떻게 더 확장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우선 한글의 우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른 언어를 표기할 때도 한글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에 저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카하시 박사님.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오며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저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한글을 통해 세계의 언어들이 더 잘 연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여정을 혼자 걸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케빈에게 전화해 그동안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함께할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케빈,
너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어. 한글 연구를 시작한 이후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느꼈는지 몰라. 그래서 결심했어.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직접 한국에 가서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 볼 거야. 그와의 대화가 끝난 뒤 저는 한국 방문 준비를 서서히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회 이후에도 각국의 언어학자들과의 교류는 계속되었고, 저는 한국에 가서 연구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고 한국의 학자들과 협력하여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더욱 깊이 연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날 한글의 본고장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보이는 모든 간판과 표지판,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모두 한글로 적혀 있었죠. 그제야 한글이 단순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공항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바로 세종대왕 기념관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위해 어떤 열정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기념관에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전시물을 보며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시된 글자 하나하나가 그저 연구 자료가 아닌 사람을 위한 배려와 사랑이 담긴 혁신의 산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세종대왕이 남긴 창제 동기가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자를 창제하였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한글은 단순히 과학적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사람들 간의 소통과 평등한 지식 접근을 위해 창조된 문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이야말로 제가 찾고 있던 이상적인 문자 체계였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을 단순한 학문적 연구 성과로 끝내지 않고 세종대왕이 담아낸 철학과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로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소통의 도구라는 것을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이제 한국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클라라 맥도웰 올림. 지금까지 영국의 언어학자 클라라 맥도웰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언어와 문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한글의 가치와 철학을 발견하고 그 깊은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여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 한글의 새로운 면모와 그 속에 담긴 철학을 새롭게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해주신 댓글은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동 PD 영상이 처음인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을 읽어드린 저는 감동 PD 강나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해외 감동적인 사연을 많이 발굴해서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